신경과 근육 생리는 신경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를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막전이, 전위, 정기적인 성질,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전위라고 하죠. 신경이든 근육이든 막에서부터 전위가 발생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걸 막전위,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 포텐셜이라는 것도 많이 쓰는 용어니까 좀 알기 바라고요. 막에서 평상시에 뭐 활동적이거나 자극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전이를 우리는 resting potential 해서 안정막 전이 이렇게 부르고요.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편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포텐셜이 약간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옆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활동 전위에서 액션 포텐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막 전위 그리고 활동 전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경 충동. 자,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전달이 되는 거를 우리는 신경 충동, 임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발생이 되면 그게 옆으로 조금씩 전달이 되면서 신경이 전도가 되는 거지요. 자, 기본적으로 막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예요. 다시 말해서 신경 축상 종말로부터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를 뚝 잡아다가 다시 막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해주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수용기, 리셉터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군데군데 이온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 통로. 특정 이온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통로를 우리는 이온 통로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온 통로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닫혀 있어요. 필요할 때만 열리기 때문에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온이 들락날락 하는 게 참 평상시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온 펌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이온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렇게 이온을 서로 교환시켜주는 펌프에서 기본적으로 수용체가 있고 이온 채널이 있고 이온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자, 이온 통로, 이온 채널을 통해서는 나트륨 그리고 칼륨 그리고 염소 등등의 이온들이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그리고 칼륨 등 이렇게 특정 이온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이게 통로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이온 채널 이렇게 얘기하고, 이온 펌프는 말 그대로 안에 들어와 있는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들어와 있는 이온을 안으로 들이고 하는 그것들을 이온 펌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신에 이온 펌프는 평상시에 그냥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을 때만 작동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때는 막 등으로 떠밀어야지만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온 펌프. 그리고 수용체 특별한 그 이온에 대한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거를 인식해서 딱 잡아들이는 것들을 수용체라고 하고, 수용체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소,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효소는 세포막에서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온은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세포막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요. 세포막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둘 다 플러스 이온입니다. 플러스 이온.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있는데 서로 그 위치가 바뀌면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옆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바깥쪽에 많다고 하는 거, 칼륨 이온은 세포 안쪽에 많다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를 통해서는 나트륨 이온이 원래 바깥쪽에 많은데 그게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서 그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시에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칼륨은 바깥쪽으로 나가거든요. 사실은 위치는 나트륨이 밖에 있어야 되고 칼륨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바뀐 거죠. 이거를 재에서 다시 바꿔주는 게 이게 펌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에너지원,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펌프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돌려야지만 돌아갈 수 있다.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농도가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온 통로는 특정 이온이 선택적으로 투과되는 것을 이온 통로라고 합니다. 특정 이온. 하나 이온 통로에 여러 가지 이온이 동시에 투과되는 것이 아니라 칼륨 통로가 있고 나트륨 통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딱 막혀 있다가 나트륨 이온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전지가 발생하면서 통로가 딱 열려요. 그때 이제 나트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통로가 열리고 닫고 하는 거를 전압 관문 통로라고 그러고 화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통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화학 통로라고 하는데 신경에서는 전압 관문 통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면 그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자, 안정막 전이 resting potential이라고 하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세포막은 근육막은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 mV 마이너스 음극이에요, 음극. 신경세포막은 마이너스 70V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약간은 마이너스로 세포막 안쪽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세포막 안쪽에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 이온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이온이잖아요. 플러스 이온입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쪽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나트륨 이온이 쭉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위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칼륨 통로는 항상 열려 있어서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하고 칼슘 이온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세포막 안쪽이 음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바깥쪽에 있는 거고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통로가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릴 경우만 쑥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막 전이는 근육은 마이너스 80에서 90, 신경은 마이너스 70 정도 미리볼트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는 칼륨 이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자, 근육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유전병입니다. 제네틱한 유전병입니다. 유전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온 채널이라든가 염증 또는 근육 자체의 단백질 이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 얘기는 근육은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위축이 되고 근육 힘이 자꾸 빠지면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망가지면서 나중에는 호흡근까지 마비되면서 중학교 2, 3학년 때 죽는 병도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계속 길게 오래가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어쨌든 근육병에서는 그렇게 근육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해서 특징적인 자세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듀시엔형 여러 가지 근육병 타입 중에서 듀시엔 타입이 예후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어릴 때 이미 갖고 태어난 거죠. 이거는 자, 참고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전이는 액션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전이차가 발생하면서 그게 자 이어지면서
전달이 되는 거를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세포막, 신경세포막 안쪽에는 항상 마이너스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그게 나트륨 통로가 쫙 열리게 되면 나트륨이 플러스 이온이니까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것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트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마이너스인 게 플러스화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밖에 있는 나트륨이 다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으면 더 많이 나트륨 그 플러스 쪽으로 더 가다가 한풀 꺾이겠죠.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그러면 동시에 플러스 이온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이온이 밖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플러스가 들어오고 플러스가 나갔어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죠. 플러스가 들어올 때는 이게 마이너스 볼트에서 플러스 볼트로 올라갔지만 다시 플러스가 나갔어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칼륨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게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자, 그런데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서 원래 안정막 전이에서 딱 멈추면 괜찮은데 칼륨이 더 나가요. 더 나가다 보니까 밑으로 더 마이너스 쳐지는 거죠. 왜? 플러스가 계속 나갔으니까. 그러다 다시 나간 칼륨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부터 안정막전으로 다 복귀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액션 포텐셜이 되면서 되는 과정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하고, 폴라가 극이라고 한 뜻이고 DE가 탈피를 했다는 뜻입니다. 합치니까 탈분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위차를 발생시켜서 액션 포텐셜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처음에는 신경막이든 근육막이든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다 들어오고 나니까 플러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꺾이는 거죠. 그리고 칼륨이 나가면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칼륨이 플러스 이온인 칼륨이 적절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막 전이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다시 원위치를 복귀하는 거. 이게 활동 전이 또는 탈분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이너스 전위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 요거를 탈분극 디폴라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시 나트륨이 다 들어와갖고 한풀 꺾이는 이 시점에서부터 칼륨이 나가면서 다시 마이너스화 되는 거, 이거를 재분극 리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칼륨이 너무 많이 나가서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여기를 과분극 하이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는 이런 활동 전이 과정에서 탈분극이 있는 거고요. 재분극이 있는 거고 과분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탈분극 때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져서 탈분극이 된 건지, 재분극은 왜 재분극으로 됐는지, 칼륨이라고 그랬죠. 칼륨. 과분극은 어떤 상태인지 요거를 좀 잘 분간하면 이렇게 활동 전이가 나타나면서 전달이 되는 거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용어의 정의인데 절대 불응기가 있고 상대 불응기가 있습니다. 여기 불응기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 반응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불응기라고 합니다. 절대가 붙였으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를 절대 불응기라고 하고, 상대 불응기는 반응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반응 안 하는데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강한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거, 이걸 상대 불응기라고 합니다. 절대 불응기는 아무리 강한 자극이라도 반응하지 않아요.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거를 절대 불응기. 자, 일단은 마이너스로 유지되다가
이렇게 플러스까지 쭉 올라가는 거, 이거를 탈분국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나트륨이 들어왔을 때 탈분국이 일어나는데 나트륨이 다 들어왔어요. 나트륨이 들어온 거는 자극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요. 나트륨이 다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들어올 나트륨이 없으면 아무리 자극이 많이 들어와도 탈분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요만큼 단계에서는 이미 나트륨 때문에 이렇게 분국이 된 거잖아요. 플러스로 올라간 거잖아요. 더 이상 나트륨이 들어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절대 불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칼륨이 들어오고 다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칼륨이 들어오고 또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다시 나갔어요. 칼륨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재분국이 되는데, 그러면 제 세포막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재분국이 되면서 동시에 나트륨과 칼륨을 한 바퀴 맞바꿔서 위치를 바꿔주는 펌프가 일부가 작동이 됩니다. 펌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이 되면서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밖에 나가 있는 거를 안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그런 펌프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재분국, 과분국화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나트륨에 대하게 일부가 밖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자극에는 나트륨을 다시 들여보낼 수가 없고, 왜? 숫자가 작을 거니까. 강한 자극이 왔을 때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분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절대 불응기, 여기를 상대 불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 불응기에서는 평상시 자극보다는 좀 더 강한 자극이 들어와야지만 나트륨이 유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절대 불응기, 상대 불응기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레시홀드란 말을 또 많이 씁니다. 문턱값 또는 역치입니다. 자극을 딱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역치값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자극하면 절대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치를 넘어가는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무율, 전체적인 반응, 아니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실무율 법칙이라고 하고, 문턱값. 그래서 우리가 신경전도 또는 근육 수축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문턱값을 넘어가는 자극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겠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전파. 자, 마리집 신경. 자, 하나의 신경세포가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마리집이 김밥처럼 돌돌돌 이렇게 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집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절연체이기 때문에 방전이 일어나지 않고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집이 있는 거를 마이엘리네이티드 신경이라고 하고, 마리집이 없는 거를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해서 언마이리네이티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경 굵기가 빠르면 신경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또 방전되는 양도 줄일 수가 있고, 전달의 효율성, 그리고 전달 속도 또한 빨라집니다. 자, 마리집은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색을 감싸고 있으면서 마리집 마디마디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는 게 아니라 펑펑펑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마치 점프하듯이 전달이 된다 해서 이거를 도약전도, 살테이토리 컨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마리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
도약 전도를 통해서 빠르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말의 집이 없으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리게 되기 때문에 감각도 느리게 전달될 수 있고요. 운동도 느리게 명령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신경 중에 하나는 근육을 지배해 주고 있는 신경들이에요. 그리고 고유감각, 우리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팔다리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거리는지를 아는 게 고유감각인데,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그 신경들은 이게 좀 굵어요. 굵습니다. 그래서 굵고 마레집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렇지만 통증 같은 거, 우리는 통증에 대한 거를 뭐 유쾌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신경 굵기가 얇아요. 다른 신경들보다 얇기 때문에 좀 느리게 전달이 된다.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게 축삭, 맨 끄트머리, 신경세포에서 축삭이 이어지고 맨 끄트머리 축삭 종말을 좀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쪽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막 전달이 되면 칼슘 이온 통로가 열리고 칼슘이 유입이 되면서 아세틸콜린 주머니가 빡 터지면서 이것들이 신경 축삭 종말을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이게 수용체가 그걸 감지해서 신경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축삭 맨 끄트머리 여기까지를 요 막을 연접, 이전, 막, 프리시냅틱 멤브레인 이렇게 부르고 또 받아주고 있는 신경, 여기 요 막을 연접 이후 막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중간에 있는 틈새를 연접 틈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수용체가 딱 받으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이 인접해 있는 신경세포 막으로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분성이 있고 억제성이 있습니다. 억제성이 있습니다. 흥분성은 마구 이렇게 흥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잘 전달이 될 수 만들어주는 거. 억제성은 과분극시켜서 더 마이너스 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어떤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수용체가 딱 받아서 디폴라리제이션을 딱 유지하는데 아세틸콜린 같은 거는 대부분 흥분성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만들고 칼륨이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채널을 열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고요. 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트륨을 통로를 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온, 염소 이온 통로를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막 안쪽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온 채널을 열까?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대부분 우리는 대표적인 흥분성, 그리고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도 전부 다 흥분성, 가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고 세포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억제성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고 흥분성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고 다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정의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가중, 그리고 시간 가중.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픈 거를 잘 참아. 그래서 누가 옆에서 빡빡 치는 거는 잘 참아요. 그 정도는 뭐 참아낼 수 있어요. 3대까지는 참아요. 그러면 빠바박 치면 이제 화가 나는데 빡 치고 빠박 치고 2대까지, 3대까지 참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0명이 역치값이 한 대만 역치값이 도달하지 못하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예,
3대 이상까지 참을 수 있는데 10명이 동시에 한 대만 쳤어. 그러면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아요.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요. 이거를 공간 가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가 딱 다른 세포가 이렇게 쭉 전달해서 신경이 전달이 되는 건데 요렇게 하나만 들어올 때랑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더 큰 반응이 나오겠죠. 자, 이게 바로 공간 가중입니다. 공간 가중은 여러 개의 세포가 동시에 하나의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공간 가중. 그래서 더 큰 반응이 나온다. 더 큰 탈분곡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는 공간 가중이라고 하고, 시간 가중은 이 하나의 세포가 한 번 자극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빠바박 해서 연달아서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다. 시간적으로 더 촘촘하게 자극을 하는 거죠. 이거를 시간 가중, temporal summation, 공간 가중은 spatial summ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의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근육, 이음부 전달에 대한 것. 신경이 딱 전달이 되면서 이제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수축하고 있는지 그럼 기본적인 기전에 대한 거를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 옆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이 전달이 쭉 되면 칼슘 주머니 열리고 아세틸콜린이 뻑 터지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이거를 전기 신호를 딱 받아서 전달 옆에를 해주겠죠. 전달을 근육세포막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근육세포막 안에 여기 요 구멍, 요거를 가로세관, 가로 방향으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세관, T-튜블이라고 하고, 가로세관은 커다란 주머니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 커다란 주머니로 전기신호를 딱 전달해주면, 전기신호가 딱 도착이 되면 이 주머니에서 근육 안으로 칼슘을 막 분비합니다. 칼슘, 우리 몸에서 칼슘 되게 중요해요. 칼슘을 딱 분비하게 되면 이 칼슘을 받아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자, 여기 잘 모르는 수도 있겠는데 액틴, 근육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요게 액틴, 요게 미오신입니다. 미오신. 액틴과 미오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오신 여기 보면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게 이렇게 딱 있으면서 액틴에 딱 붙어 있지요. 자, 액틴은 구슬을 막 이렇게 꿰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한 구슬을 진주 목걸이를 두 개 이렇게 꼬아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오신에 대한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긴 게 구슬 한 개 한 개 딱 붙으면서 근육이 힘을 주고 꽉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칼슘이 있어야지만 그 작용이 작동이 됩니다. 자,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아까 신경이랑 근육이 접합부 거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근육으로 전기를 전달하면서 아세틸콜린을 딱 분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세틸콜린 분비가 딱 되면서 이거를 딱 받아서 근육이 수축해야 되는데 거기가 망가진 것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고 마비되고 하는 그 병이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합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보톡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보톡스. 이거 지금 미용 삼아서 이마 주름 있는 사람들 딱 이마 주름에 주사 맞으면 이마 주름이 펴지잖아요. 그리고 종아리가 막 큰 사람들 종아리를 작게 만들고 싶으면 거기에 주사 맞으면 종아리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독이에요. 독. 통조림 안에서 생기는 아주 강력한 독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센 독이에요. 이거를 100분의 1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희석을 시켜서 쫙
신경 근육 접합부에다 주사를 하는 겁니다. 신경 끄트머리 쭉 해서 근육으로 가는데 여기에다 주사를 하게 되면 여기가 망가지면서 근육이 마비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니까. 거기가 망가지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 신호가 전달 안 돼서 근육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마 주름 없애기 위해서. 이마 주름이 있는 거는 여기가 이마 쪽에 있는 근육이 힘을 줄 때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가 주사를 맞게 되면 여기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주사약이 좀 세다 보니까 여기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눈이 잘 안 감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종아리를 작게 만드는 거, 종아리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에 힘이 자꾸 안 들어가면, 신경 신호가 자꾸 안 들어가면 근육은 근육살이 빠져요.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톡스라고 하는 그렇게 원래는 치료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미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망가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초신경계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만에 다시 회복은 됩니다. 근육 수축 과정 간단히 얘기했고요. 아까 액틴은 이렇게 구슬처럼 끼워져 있습니다. 아까 진주 목걸이 두 개를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요신, 미오신,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게 액틴 여기에 딱 붙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액틴 구슬에 점 같은 게 있죠, 점. 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미오신 머리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는 건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노란 동아줄 같은 걸로 거기에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아줄이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오신 머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동아줄을 보니까 그 동아줄에 붙어 있는 파란색 구슬 같은 게 있죠. 이거를 트로포닌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칼슘을 엄청 좋아해요. 아까 칼슘 주머니에서 칼슘이 쫙 분비가 되면 얘가 칼슘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칼슘을 만나려고 쭉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동아줄을 끌고 갑니다. 그때 붙은 미오신 머리가 붙는 자리가 개방이 되면서 미오신 머리가 딱 붙고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자,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액틴, 마요신 다 결합이 돼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트로포마요신, 동아줄, 그리고 토로포닌이 그걸 딱 막고 있더라. 근데 칼슘이 딱 분비가 되면 트로포닌이 칼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칼슘 쪽으로 쫙 비껴가면서 트로포마요신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요신, 미오신 머리가 액틴 구슬에 딱 하나씩 하나씩 붙게끔 만들어진다. 근육 수축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붙으면서 서로 미끄러진다 해서 이거를 슬라이딩 티어리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잔섬유 미끄러짐 가설, 액틴 구슬과 미오신 머리가 결합하면서 서로 쫙 미끄러지면서 서로 이렇게 미끄러서 결합을 하는 거다. 그게 근육 수축 기전 중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액틴과 미오신이 있고 미오신 헤드가 액틴에 결합하기 전에 거기 막아가지고 있는 트로포마요신이라는 게 있고 트로포닌도 있고 트로포닌은 칼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칼슘이 딱 분비가 되면 칼슘 쪽으로 가면서 액틴, 미오신 머리가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거를 잘 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 수 바라요. 그래서 미오신 머리가 몇 개 정도 액틴 구슬에 붙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붙는 거를 교차 연결 크로스 브릿지라고 그래요. 크로스 브릿지는 다리죠. 서로 딱 교차로 딱 붙는 거. 그거에 따라서 힘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활동 전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신경에서부터 근육으로 딱 와서 이게 전기신호가 딱 전달이 되면 칼슘 채널이 쫙 열리면서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수용체가 그걸 딱 받아서 액션 포텐셜을 형성하게 되면 근육 옆쪽에 있는 가로세관 T튜브로 들어가서 칼슘 주머니를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칼슘이 쭉 나오면서 트로포닌이 칼슘을
딱 친화적으로 가기 때문에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할 수 있더라. 그게 군수축 기전입니다. 군수축 기전. 칼슘 이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슘 이온이 가장 많은 데는 뼈죠. 뼈. 그래서 칼슘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지 않으면 뼈에 있는 거를 분해해서 칼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책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운동 단위. 운동 단위는 모터 유니트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움직임에 대한 거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 단위가 요거 스펠이 틀렸어요. 요거 운동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운동 단위. 척수에서 여기 앞불, 여기 뒷불이라고 했죠. 앞불은 운동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고 뒷불은 감각신경과 관련된 세포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불에서부터 세포가 나와서 이렇게 근육들을 다 지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근육을 지배해주고 있는 그 세포, 신경세포를 우리는 알파 운동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알파 운동신경세포라고 해요. 왜 굳이 알파라고 했을까? 알파. 아까 얼추 얘기했는데 신경은 굵기대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굵기에 따른 분류예요. 굵기. 신경 굵기에서 A, B, C로 분류하는데 A가 가장 굵은 거고 C가 가장 얇은 거예요. A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 알파 운동신경 섬유라고 하는 거는 세포라고 하는 거는 요 A 알파에 해당되는 굵기를 가진 신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 근육을 지배해 주는 신경 세포들은 굵은 거예요. 굵은 건. 그래서 알파 운동 신경 세포. 세포가 딱 해서 근육을 섬유를 지배해 주고 있는 거. 요거를 하나의 운동 단위라고 보는 거예요. 모터 유니트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의 운동 단위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운동 단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동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운동 단위가 몇 개 정도 참여하는지가 동원이라고 합니다. 힘을 주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이 한꺼번에 모든 근육이 다 수축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이거 한번 집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힘을 꽉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통도 근육이죠. 이 근육도 힘을 주고 있는데 이 근육이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랑말랑해. 그러면 많지 않은 근육 섬유들이 힘 주는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근육 섬유들이 참여할수록 근육은 힘줄 때 딱딱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힘을 줘야지, 수축해야지라고 했을 때 참여해주는 근육 섬유의 수를 우리는 동원이라고 해요. 자, 운동 단위가 많이 참여할수록, 많이 동원될수록 힘은 올라가는 거지요. 우리는 힘을 줘도 근육이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 얘기는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이 근육을 동원시키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힘을 주게 되면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리크루트먼트, 자, 동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힘을 줄 때, 수축을 할 때 참여하는 근육 섬유들 또는 근육 운동 단위의 수를 우리는 동원이라고 합니다. 발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어링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경이 근육 섬유를 이렇게 자극해요. 그러면 찔끔하고 수축이 일어나겠죠. 이만큼. 또 자극해요. 그러면 또 찔끔하고 수축이 일어나겠죠. 또 자극해요. 찔끔하고 일어나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자극해요. 그러면 똑같이 이만큼 높이에 해당되는 반응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극 안 하면 또 떨어지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자극할 때는 반응 정도가 요만큼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 따닥 자극할 때는 이만큼의 반응 정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배 정도의 크기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한 번 요렇게 신경이 근육을 자극하는 것보다 빠르르르 이렇게 연속적으로 굉장히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빨리 자극해 주면 훨씬 더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요게 발화율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신경이 근육을 자극해 주는지 그 비율을 우리는 발화율이라고 그러고, 발화율이 높을수록 근력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이라고 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신경 세포가 근육을 100번을 연달아서 동시에 자극해 줘야지만 100이 나옵니다. 네, 50번 하고 쉬었다가 50번 이렇게 합쳐도 100 정도는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은 50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발화율은 연속적으로 충분하게 자극이 되는 거를 우리는 발화율. 자, 방금 전에 동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동원율이 커도 근력이 올라가고요. 이 발화율이 높아져도 근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력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왜 이거를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요. 신경계가 중추신경계가 망가진 환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 동원율, 발화율이 안 돼요. 특히 이 발화율이 심각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근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는 항상 동원 그리고 발화율을 조절해 가면서 힘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력을 항상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알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운동 단위의 크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척수에서 아까 척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또는 H 모양처럼 여기는 앞불, 뒷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운동신경세포가 쭉 해서 근육섬유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운동신경세포를 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큰 것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신경세포의 세포체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살펴보니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죠. 이 작은 신경세포는 왜 작을까? 큰 신경세포는 왜 이렇게 세포가 클까? 세포가 크면 축삭도 굵겠죠. 어쨌든 왜 작고 큰 거가 이렇게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이유 없는 거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청이 클까요? 청주시청이 클까요? 당연히 서울시청이 크겠죠. 청주시청이 작겠죠. 그 이유는 서울은 인구 1000만 도시고 청주는 인구 80만, 90만 그 사이 도시고 10분의 1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청이 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작은 것들은 근육섬유들, 지배해주고 있는 근육섬유 뭐 몇 개밖에 지배하지 않더라. 10개 정도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세포차가 큰 거는 2000개 또는 3000개의 근육세포들을 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이즈가 작은 거, 크기가 작은 거 이런 신경세포들은 몇 개만 지배하고 있어요. 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근육섬유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만일에 요 작은 것들이 흥분해서 전기신호를 딱 하게 되면 10개의 근육섬유들이 수축에 참여하는 겁니다. 동원되는 거예요. 반면에 큰 게 이게 막 흥분이 됐어 하게 되면 2000개 정도의 3000개 정도의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근력은 어떤 게 더 셀까요? 얘가 근력이 세죠.
근력은 강, 근력은 약이에요. 당연하잖아요. 1000개랑 2000개는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크기가 작은 신경세포가 좀 불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작은 만큼 근력이 약한 만큼 신경세포 한 개가 10개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얘는 2000개, 3000개를 컨트롤해야 돼요. 정밀한 컨트롤 안 되죠. 10개만 컨트롤하게 되면 아주 정밀하게 조절이 돼요. 정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얘는 이게 안 되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육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작은 똑같이 여기 알통 근육도 똑같이 사이즈가 작은 신경세포가 지배해주고 있는 근섬유랑 큰 거가 지배해주는 근섬유가 막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근섬유가 많은 근육일수록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것들이 지배해주고 있는 근육 섬유가 많은 근육일수록 근력을 발휘하기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근육 중에서 근력이 필요한 근육이 뭐가 있을까? 다리 근육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런 팔 근육, 이런 근육 엄청 크죠? 이런 근육들은 사이즈가 큰 신경세포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몸에서 가장 정밀하게 움직여야 될 근육이 어딜까요? 손근육 또는 척추. 왜 감자탕 끓여보면 감자탕 먹다 보면 이렇게 씹히는 작은 근육들이 있죠. 거기는 확실하게 자세 조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한 컨트롤을 해주는 사이즈가 작은 신경세포가 지배해주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움직이는 근육은 여기 눈 근육이에요. 눈 근육은 실제로 대여섯 개 정도만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여섯 개 정도만 지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정밀하게 컨트롤 가능한 거고요. 시각적인 정보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한 컨트롤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더 많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특성이 약간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것들과 작은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큰 것들은 한 번에 2000개를, 3000개를 수축에 참여시켜야 돼요. 그러면 피로물질도 2000개가 나오는 겁니다. 피로물질도 3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피로. 반면에 얘네들은 피로물질이 10개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걸 쓰면 더 불편해요? 그러면 자, 크기가 큰 것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만 피로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령을 몇 번 들으면 피로감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지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피로 물질이 적게 분비되기 때문에 피로에 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신경이랑 혈관은 같이 갑니다. 신경이 한 개면 혈관도 한 개 들어가는 겁니다. 근육에. 신경이 두 개면 혈관도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2000개, 3000개의 신경이 이렇게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혈관도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10개의 신경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혈관도 한 개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빨갛게 보일까요? 저 10개가 2000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근육, 이런 신경세포가 200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2000개의 근육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혈관은 여기는 200개가 들어왔고 여기는 1개가 들어왔어요. 상대적으로 이쪽 사이즈가 작은 것들 여기가 빨갛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거를 적색 근육이라는 다른 말로 써요. 레드머슬 이렇게 씁니다. 또 여기는 상대적으로 빨갛게 안 보이고 희끄무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백색 근육 화이트 머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사이즈가 작은 것들이 적색 근육이 되는 거고요. 사이즈가 큰 것들이 백색 근육이 됩니다. 적색 근육을 다른 말로 타입 1이라고 하고 백색 근육은 다른 말로 타입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이즈가 작은 거가
적색 근육이고 타입 1이 되는 거고, 사이즈가 큰 것이 백색 근육이고 타입 2가 되는 겁니다. 타입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세포체가 작은 것들, 그 세포체가 큰 거. 이 축삭은 얘가 더 굵습니다. 이게 굵어요. 굵은 신경 섬유가 신경 전달 속도가 빨리 된다라고 했죠. 빨리 전달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얇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얘를 사이즈가 큰 거를 또 다른 말로 속근 섬유, 빠르게 수축하는 근육 섬유, 이거는 느리게 수축하는 근육 섬유, 직은 슬로우, 패스트, 트위치라고 그래요. 트위치. 전기 신호가 전달해서 움찔하는 거를 트위치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게 적색 근육이라고도 하고 타입 1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직은 섬유, 슬로우 트위치 머슬이라고도 하고, 사이즈가 큰 거를 우리는 백색 근육, 타입 2 또는 패스트 트위치, 속근 섬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게 그냥 똑같이 그거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걸 절대 외우면 외우는 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즈 큰 거, 백색 근육들은 한 번에 2,000개, 3,000개를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번에 2,000개, 3,000개의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수축을 하는데, 힘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조달을 해요?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쓰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딱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장된 걸 다 쓰면 그때는 피로감이 물밀듯이 오면서 근육 수축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10개밖에 수축 안 시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설렁설렁 산소를 공급받아서 혈관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충당해주는 그런 기전도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적색근, 백색근이 막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근육 섬유들이 어떤 거는 적색근 근육 섬유가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백색 근육 섬유가 되는 겁니다. 막 섞여 있어요. 그럼 딱 힘을 줄 때 동시에 적색근 근육 섬유건 백색 근육 섬유건 한꺼번에 막 힘주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운동 단위, 동원 법칙, 동원 원리라고 합니다. 이 크기는 세포체의 크기.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세포체가 지배하고 있는 적색근과 큰 거가 지배하고 있는 백색근이 골고루 다 섞여 있는데 우리가 막 힘을 줄 때 아무렇게나 적색근, 백색근이 막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원리. 자, 원칙은 헤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헤네만의 사이즈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 작은 것들이 먼저 1번, 큰 것들이 2번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힘을 뺄 때는 얘네가 1번, 역순이야, 역순. 얘네가 2번. 힘을 줄 때는 적색 근육 섬유들이 먼저, 백색이 나중. 힘을 뺄 때는 역순으로 해서 백색이 힘 빼고 적색이 힘 빼고 이렇게 됩니다. 자, 힘을 줄 때 적색근이 먼저, 사이즈가 작은 거, 그리고 사이즈 큰 백색근이 나중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게 헤네만의 크기 원리입니다. 크기 원리예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분명하게 아까 설명을 한 것 중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백색근들, 사이즈 큰 것들은 피로물질을 많이 분비하고 피로감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덜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만일에 이 컵을 드는데 이 컵이 무게가 무거우면
당연히 사이즈가 큰 것들, 백색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많이 무게를 잘 모르잖아요. 가볍다라고 하면 굳이 불필요하게 피로감이 높은 근육 섬유들, 백색 근육들을 자꾸 힘줄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냥 적색 근육만 가지고도 충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덜 피곤한 거 먼저 써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백색근이 들어오는 거죠.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사이즈가 작은 거 적색근이 먼저 수축에 참여하는 게 좋겠고 나중에 백색근이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나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중추신경이 망가진 사람들은 이런 동원 순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할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국가고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아까 패스트 트위치 이게 타입 2가 되는 거예요. 슬로우 트위치 이게 타입 1이 되는 거고 레드 머슬이 되는 거고 사이즈가 작은 거 그거 되는 거고 느리게 슬로우 트위치가 되는 거고 타입 2는 화이트 머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큰 게 되는 거고 패스트 트위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얘네들은 아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쓴다 해서 글리코라이틱,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충당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죠. 그래서 옥스가 산소란 뜻이에요. 옥시데이티브,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수축 속도는 아까 다 설명이 됐어요. 외우지 말고 아까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축삭이 굵기 때문에 빠르다. 그래서 수축하는 시간도 짧다. 그리고 얘네는 느리다. 시간이 길다. 대신에 피로 저항력은 높다. 얘는 피로 저항력이 낮다. 근력, 장력이 근력이에요. 근력은 크다. 여기는 작다. 그리고 섬유 지배하고 섬유수 많다. 적다. 그리고 동원 순서 얘가 처음이고 얘가 나중입니다. 아까 말한 것도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얘는 설명 안 했죠? 얘는 설명 안 했어요. 타입 2를 엄밀히 따지면 타입 2B와 타입 2A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타입 2B와 타입 2A로 나눠집니다. 타입 2B. 근데 우리가 말하는 타입 2는 타입 2B를 타입 2라고 불러요. A는 형태는 타입 2인데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력이 많이 필요한 운동선수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들은 100m를 우리는 뭐 20초씩 30초씩 걸리지만 선수들은 10초, 빠른 사람들은 10초 내에 100m를 달리잖아요. 자, 10초 동안 100m를 뛰면서 선수들은 숨을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산소가 필요 없어요.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입 2 근육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써서 타입 2 근육을 폭발적으로 많이 쓰는 거지요. 반면에 마라톤 선수들은 타입 1에서 산소를 섭취하면서 그걸 계속 에너지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 안에는 타입 2와 타입 1이 골고루 막 섞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근육을 근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타입 2가 근력 운동은 근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타입 2가 더 늘어날까요? 타입 1 더 줄을까요? 얘가 늘고 얘가 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육 지구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얘가 늘고 얘가 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구력 운동을 많이 하면 타입 1 쪽 성격을 많이 띠게 되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타입 2 쪽 성격을 많이 띠게 됩니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중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타입 1이랑 타입 2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근육을 색소를 침착을 해보면 이렇게 빨간색 섬유, 상대적으로 희끄무리한 하얀색 섬유가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고 있고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한 달리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색이 많이 늘어나고, 지구력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래서 아까 타입 2A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향을 많이 보완해 주고 있는 겁니다.